그날 밤 나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으려고 했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는 선택은 언제나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온다. 다음 날 나는 식당으로 조금 더 일찍 들어왔다. 다음 날부터 나는 식당의 풍경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보이기 시작했다. 7년 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어르신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창가 끝, 바람이 드는 자리. 사람들이 일부러 피하는 자리였다. 겨울엔 외풍이 들어오고 여름엔 햇볕이 직접 내리쬐는 자리. 처음엔 그냥 습관인 줄 알았다. 노인들은 자기 자리가 있다. 매일 같은 곳에 앉는다. 그게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 자리를 고른 이유를.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곳. 대화에 끼지 않아도 되는 곳. 혼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 도움받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자리였다. 나는 배식대 앞에서 그 어르신을 볼 때마다 작은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배식을 받을 때 어르신은 절대 더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른 어르신들은 가끔 그런다. 국물 좀 더 주세요. 밥 조금만 더요. 자연스러운 요청들. 하지만 그 어르신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주는 만큼만 받았다. 오히려 이 정도면 충분해요라고 말할 때도 있었다. 충분하다는 말.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더 달라고 하면 도움 필요한 사람이 된다. 구차해 보인다. 민폐가 된다. 그래서 차라리 적게 받는 쪽을 택한 것이다. 그분은 밥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옮기는 사람이었다. 자기 몫을 줄여서 누군가의 몫을 만드는 사람. 손이 떨리는 이유도 이제는 분명했다. 늙어서가 아니라 서두르지 않기 위해서였다. 들키지 않기 위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비닐을 꺼낼 때도 밥을 담을 때도 가방에 넣을 때도 모든 동작이 계산돼 있었다. 소리나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의심받지 않게. 나는 그 손을 보며 괜히 식당 바닥만 쓸었다. 시선을 마주치면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다른 어르신들의 말도 다르게 듣기 시작했다. 오늘 반찬 맛있네요. 국물이 딱 좋아요. 요즘 메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말들은 감사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이곳에서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먹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다. 괜찮다는 말은 만족의 표현이 아니다. 더 묻지 말라는 신호다. 민폐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나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사람은 정말 궁지에 몰리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조용해진다. 티내지 않는다. 스스로를 지운다. 그날 나는 확신했다. 이건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며칠이 더 지나자 나는 그 어르신이 식당에 들어오는 시간도 주목하게 됐다. 점심 배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11시 40분. 언제나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들어왔다. 처음엔 그냥 일찍 오시는 거라고 생각했다. 노인들은 시간을 잘 지킨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온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복지회관 1층 게시판 앞이었다. 나는 이번 주 메뉴표를 붙이러 갔다가 그 어르신을 봤다. 게시판 앞에 서서 한참을 보고 있었다. 무료 진료 안내, 생필품 배부 공지, 노인 일자리 사업 안내, 그리고 맨 아래 붙어 있던 작은 종이, 노인 돌봄 대상자 신청 안내. 어르신은 그 종이를 한참 보고 있었다. 손이 종이 쪽으로 갔다. 떼어가려는 듯. 하지만 손은 종이에 닿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걸 3번 반복했다. 그리고 결국 종이를 떼어가지 않았다. 돌아섰다. 계단을 올라 2층 식당으로 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 알았다. 그분은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사람을 돌봄 대상으로 올리지 않은 사람이었다.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다. 복지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 왜? 답은 하나였다. 신청하는 순간 누군가는 보호받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분은 선택했다. 도움을 받지 않는 대신 스스로 버티는 쪽을. 그 선택이 밥 한 끼를 둘로 나누는 선택이 될 줄은 아마 그분도 몰랐을 것이다. 처음엔 괜찮았을 것이다. 한 끼 정도는 굶어도 버틸 수 있다. 나이 들면 식사량도 줄어든다. 그렇게 합리화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끼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몸은 버틸 수 없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을 것이다.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할머니는 멈출 수 없다. 나는 그제서야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가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존심. 도움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자존심.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자존심. 그 자존심이 그 어르신을 이 방식으로 살게 만들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거의 먹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주변을 살피고 비닐에 음식을 담아 가방에 넣고 집에 가서 할머니는 먹었어라고 거짓말하고 그 모든 과정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나는 그날 식당 한쪽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다. 도움을 주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돕는 것. 복지 제도를 알려주고 신청을 돕고 정당한 지원을 받게 하는 것. 하지만 그 방법은 그 어르신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으로 돕는 것. 조용히 들키지 않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 방법은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들키면 나는 다시 7년 전에 그 자리로 돌아간다. 2가지 모두 위험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더 위험했다. 나는 그날 아주 작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을 했다. 규정을 어기더라도 들키지 않는 방식으로 돕기로. 그 어르신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 양심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그게 가능할지는 몰랐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다. 나는 그날 주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면 늘 하던 일로 돌아가야 했다. 숫자, 기준, 동선, 기록. 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규정 밖 사람이 된다. 내가 선택한 건 돕기가 아니라 방법이었다. 감정을 앞세운 위로가 아니라 들키지 않는 구조.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아주 냉정하게 움직이기로 했다. 먼저 창고로 들어가 재고표를 꺼냈다. 원래는 주간 단위로만 확인하는 걸 그날은 항목마다 손으로 짚어가며 다시 셌다. 쌀, 두부, 채소, 김치, 육수 재료. 식판 하나 분량이 빠져도 티가 안 나려면 어디가 가장 흔들리지 않는지 계산해야 했다. 문제는 밥이 아니었다. 밥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반찬이 문제였다. 반찬은 정량이다. 그 정량이 흔들리면 바로 표가 난다. 특히 두부조림처럼 개수가 보이는 메뉴는 더 위험했다. 하나만 없어져도 누군가는 내가 손해봤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 느낌이 민원이 된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 사람을 돕다가 10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이건 위선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복지회관 식당은 선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균형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나는 가장 먼저 조리사 쪽을 살폈다. 오늘 주방 분위기는 어떤지,
누가 잔반통을 확인하는지, 누가 배식량을 예민하게 체크하는지. 여기서 들키면 내 의도는 도움이 아니라 사고가 된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다. 내가 말이 없어질 때는 머릿속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11시 40분. 문이 열렸다. 어르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자동처럼 인사를 받고 배식 상태를 확인했다. 그 와중에도 내 시야 한쪽엔 항상 그 창가 끝 자리에 그림자가 들어왔다. 그 어르신은 늘 그 시간쯤 계단을 올라온다. 오늘도 그랬다. 식판을 받는 손, 고개를 숙이는 습관, 말없이 걸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그 손끝에 나는 이상한 긴장을 느꼈다. 그분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뭔가를 결정했다는 걸. 그날 메뉴는 전날과 비슷한 흐름이었다. 부드러운 국, 무른 반찬. 나는 일부러 반찬 배식대를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았다. 누구 하나가 모자라다고 느끼지 않게 아주 미세하게. 이런 조정은 기술이라기보다 감각이다. 7년 동안 내 손이 익힌 감각. 어르신들은 식사를 시작했다. 숟가락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작은 대화. 나는 주방과 식당 사이를 오가며 평소처럼 동선을 확인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다른 건 딱 하나, 내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있다는 것. 12시 10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창가 끝 자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어르신은 늘 그랬다. 먹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12시 20분. 식당이 비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정리대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 그분이 비닐을 꺼내는 순간은 늘 이때였다. 그리고 오늘은 그 순간을 내가 바꿔야 했다. 나는 잔반통이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통 하나를 꺼내 정리대 아래쪽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겉에서 보면 그대로다. 하지만 손만 넣으면 다른 공간이 생긴다. 식판 하나가 잠시 숨을 수 있는 공간. 이건 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손은 너무 익숙하게 움직였다. 마치 예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때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났다. 식판을 들고 정리대로 걸어왔다.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지금이다. 어르신의 시선이 내 손끝을 스쳤다. 딱 한 번. 아주 잠깐. 그 눈빛은 부탁도 경계도 아니었다. 오늘은 가능한가라는 확인 같았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주치면 나는 이 선택에 감정까지 붙여버릴 것 같았다. 감정이 붙으면 나중에 후회가 남는다. 그리고 후회는 흔적을 남긴다. 식판이 정리대 위에 올라오는 순간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식판들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 식판을 내 쪽으로 당겼다. 누군가 보기엔 그냥 정리 속도일 뿐이었다. 그 식판만은 다른 식판들과 섞이지 않았다. 나는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식수 인원, 잔반량, 배식량. 숫자는 평소처럼 유지했다. 숫자는 유지되는데 식판 하나가 사라지는 구조. 이상한 일인데 들키지 않는 방식. 나는 그 식판을 정리대 아래로 밀어 넣었다. 스테인리스 통 뒤쪽 어둡고 좁은 틈. 식판이 사라졌다기보다 숨었다는 표현이 맞았다. 그리고 그 순간 어르신의 손이 가방 쪽으로 가지 않았다. 비닐도 꺼내지 않았다. 어르신은 그저 고개를 한번 숙이고 조용히 돌아섰다.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빨랐다. 마치 오늘 해야 할 일이 이미 끝났다는 사람처럼. 나는 숨을 내쉬려 했지만 내쉬지 못했다. 내가 한 행동이 성공이라는 의미라면 그건 곧 반복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날 저녁 나는 서류함을 정리하다가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종이 한 장을 보게 됐다. 영양과 공지사항. 잔반 관리 강화라는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근 반출 관련 문의가 있어 식사 제공 후 음식 이동은 금지하며 적발 시 즉시 조치한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문의가 있어. 최근에. 적발 시 즉시 조치. 누군가가 이미 느꼈다는 뜻이었다. 내가 아니라 어르신의 행동을. 혹은 오늘 내가 바꾼 그 동선을. 누군가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다. 나는 종이를 다시 서류함에 넣었다. 정확히는 넣는 척만 하고 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내가 어르신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숨긴다. 들키지 않게 한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믿으며.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머릿속엔 한 문장만 남았다. 식판 하나를 은닉한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그건 없앤 것도 아니고 처리한 것도 아니었다. 버리지도 제공하지도 않은 한 끼의 분량을 나는 그저 보이지 않는 경계에 걸어두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내가 숨긴 건 식판 하나가 아니라 내가 7년 동안 지켜온 원칙 전체였다는 걸. 다음 날도 어르신은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선택해야 한다. 이번엔 식판 하나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식을 어디까지 바꿀 것인지. 그날 식판 하나가 사라졌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어르신도 직원도 그리고 나조차도.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하루가 아니라 나의 방식을 바꾸게 될 줄은.